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이 된 여자이고 매년 설날이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갔는지 이 글을 쓰며 제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와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혼자 살았어요. 그때는 20살이라고 하면 다 큰 성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없이 어린 나이였단 생각이 들어요. 편찮으신 저희 아버지가 장녀라고 무리해서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주셨기에 저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한 집념이 있었어요. 내가 성공을 하기 전까진 고향도 못 간다라는 채찍질을 하면서요. 그래서 가끔 고향에 가도 부모님과 동생들은 보지 않고 그냥 고향 친구들만 잠깐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었죠. 고향 친구들은 다들 서울로 유학 간 제가 부럽다고 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도 향수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향수병을 이겨내가며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메고 살았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전부터 200통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그중 딱 한 군데, 그것도 제가 제일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취직하고 꽤 빨리 승진을 하여 어린 나이에 팀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연애도 친구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끊고 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승진이 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 돈 버는 재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선 저희 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셨어요. 내가 있잖니? 모임에 나가서 매일 우리 며느리 자랑밖에 안 하잖아. 그럼 다들 나보고 며느리 잘 만났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영자는 생일날 며느리한테 딱 10만 원 받았다는데 난 우리 며느리가 코트 사줬다고 자랑했지. 너도 알지? 우리 모임에서 네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아이, 어머님,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부족한데요, 뭘. 요즘엔 애들 챙기느라 어머니한테 뭐 많이 해드리지도 못하고 찾아뵙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나만큼 며느리 복 있는 시애미는 없을 게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상황버섯이랑 홍장까지 사오고 그냥 오라고 해도 꼭 이렇게 뭘 사가지고 오고 빈손으로 안 다닌다니까. 아유, 이것도 자랑해야겠다.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좀 받아서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제가 조금만 잘해도 업고 다닐 기세였고 잘 못해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셨어요. 손 아래 신우가 있어도 딸보다 저를 더 챙기고 저를 더 아껴주셨는데 물론 며느리가 딸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그냥 감사의 따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예뻐하실 거라며 시아버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시곤 하셨어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참 시댁복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보, 괜찮아. 원래 그런 대기업들은 퇴직이 빠르잖아. 당신 그래도 그 나이에 그 직급까지 올라갔으면 진짜 열심히 산 거야. 그리고 또 당신이 일하고 싶으면 그 경력으로 조그마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되지 뭘 그래?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그 대상이 나냐고. 권고사직 소리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나라를 잃은 것 같더라. 나처럼 두 애들 다 육아휴직도 안 쓰고 애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출근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일했는데 에휴,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점점 더 당신한테 큰 성과를 바라니까 너그러워지지 않겠지.
당신 열심히 산 거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알아. 일단은 회사 그만두면 집에서 좀 쉬면서 그동안 못 가졌던 여유도 갖고 애들이랑 시간 좀 많이 갖고 그래. 돈은 없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어. 남편은 애써 담담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벌이로 따져도 제가 회사 다닐 때 번 월급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기에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담담한 위로를 마치고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모습이 여간 짠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 회사를 그만두면 당분간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며 일을 천천히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퇴직 소식은 삽시에 양가 부모님 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를 위로해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여자가 그런 대기업에서 그만큼 일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목소리부터가 저보다 더 나라를 잃은 듯한 목소리로 이제 어쩌냐고 하시더군요. 제일 먼저 돈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아들이 저보다 월급도 적게 받고 회사도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닌데 이젠 이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소비도 더 줄여야 되고 채소 하나 사는 것도 가격을 비교해가며 사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전화를 마칠 때쯤엔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 아들 등골이 휘게 생겼다며 다음부터 나한테 올 때는 뭐 사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위로할 겸 저도 당분간 좀 쉬었다가 재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 또다시 목소리가 업이 돼선 역시 우리 며느리가 독종이라며 내가 우리 며느리를 잘 아는데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가만히 시어머니 말을 곱씹어 보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직장도 안 다니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날 예뻐하진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나를 예뻐했던 것도 내가 아닌 내 직장을 좋아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수고했다 말 한마디면 좋았을 텐데 시댁에선 며느리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10여 년 만에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옆에 있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을 다 들었는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본인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 말라고 하더군요. 연세 드시면 별것도 아닌 걸로 섭섭해 하시니 젊은 우리가 이해하자면서요. 그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시어머니를 뵙게 됐는데 얼굴 표정부터 뭔가 떨떠름한 표정에 말도 툴툴거리며 이야기하시는데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참 불편하더군요. 엄마, 이 낙지도 좀 드셔보세요. 집사람이 낙지 요리 맛있겠는데 왜 나물 반찬만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나라도 덜 먹어야지. 이거 낙지는 내일 또 니들이 먹어라. 니들 이제 돈도 없고 너 혼자서 돈 버는데 이렇게 비싼 낙지를 내가 어떻게 먹냐? 난 나물이랑 김치만 먹어도 된다. 아휴, 엄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뭐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도 둘이 벌다가 혼자 벌면 절반이 되는데 생활비도 반으로 줄이고 관리비도 반으로 줄여서 살아라. 그리고 유준이, 유하 니들도 이제 엄마가 일 안 하니까 네 아빠한테 장난감 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아끼면서도 살아야지. 에휴, 나는 요새 니들 걱정돼서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밥 먹는데 체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빙글빙글 돌려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는데 차라리 속 시원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 없는 데서 하시지. 바로 옆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도 성격이 그런 걸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 걱정하지 마시라며 신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신우도 저랑 비슷하게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어머님, 많이 걱정되시는 거 알지만 애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케어 좀 하고 시간 좀 보낸 다음에 저도 일 다시 할 거예요. 정생활비가 빠듯하면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할 거고요. 요즘 프리랜서도 잘만 알아보고 일거리 많이 받아서 하면 월에 2, 300만 원은 그냥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도 임신하고 나서 일 그만두고 고모부 혼자 돈 버시는데 잘 살고 있잖아요. 걔네랑 니들이랑 상황이 같냐? 아무렴 니들이 더 힘들지. 그래도 뭐 일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은 좀 놓인다.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일해라. 너같이 능력 좋은 애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그거 아주 국가적으로 또 손실이 크다. 제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또 다시 기분이 좋아지셔선 낙지를 국자로 한 대접 떠서 드시더군요. 분명히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좀 쉬었다가 일을 할 거니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날 와서 또 반복된 말을 하시니 왠지 볼 때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서운하다는 듯 제게 뭐하러 자기 여동생 얘기까지 꺼냈냐고 노인네가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좀 이해를 해주지 일일이 다 대꾸를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남편과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했는데 제 퇴직이 이런 불화를 가지고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괜시리 내가 여태까지 이 집 머슴이었나 하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친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게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엄마와 아버지를 막 부르더라고요. 아니, 지금 다미가 엄마랑 아버지 부른 거야? 엄마랑 아버지 너희 집에 와 계시니? 나한텐 올라오신단 말 없으셨는데 무슨 일로 올라오신 거야? 아, 언니, 다미가 엄마랑 아버지 사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른 거야. 엄마, 아버지가 오시면 언니한테도 연락하고 오시지. 그냥 오시겠어? 다미 얘는 오늘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이따 영상통화 좀 해줘야겠다. 일단 언니, 나중에 또 통화하자. 끊어.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당황하는 동생의 목소리에 왠지 엄마랑 아버지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깝게 사는 막내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 코치코치 캐물으니 제 예감대로 부모님이 여동생네 집에 와 계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 아버지 병이 다시 악화가 돼 지금 서울 큰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데 퇴직한 제가 속이 시끄러울까봐 걱정을 끼치기 싫어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동생네 집으로 부모님을 뵈러 갔고 아픈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녀 아버지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만 해서요. 아버지는 우는 제게 울지 말라고 이럴까봐 이야기를 안 했던 거라며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엄마는 네가 왜 미안해하냐며 여태까지 우리 집 먹여 살린 게 너라고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심장이 또다시 말썽을 부린다고 하였는데 검사 결과상 당분간은 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대요. 며칠 뒤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신다고 했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엄마와 같이 병간호하기로 하였어요. 그때는 시국이 거의 초창기 때라 보호자 2명이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며 아이들 돌보는 건 시어머니에게 좀 부탁을 드려보자 하였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주겠다며 간병인 쓰는 돈이라도 아끼면 좋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어찌됐든 한시름 놓고 아버지 병간호에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눈치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부모가 아프다 보니 눈치가 보여도 철면피가 깔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병간호를 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엄마가 병간호하는 날이라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엄마가 전부터 병원 베개가 불편하다고 하신 게 생각이 나 마트에서 베개를 하나 사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한테는 잠깐 입원실 밖에 있는 면회실로 나오시라고 할 참이었죠.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마침 엄마가 면회실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TV를 보러 가시나 해서 엄마를 뒤쫓아갔는데 저쪽 면회실 안쪽에 저희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버지 병문안을 간다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몰래 가셨나 보다 싶었고 면회실을 들어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돈, 제가 실례인 건 알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바깥 사돈 병원비 보탠다고 해도 안 사돈이 한사코 거절을 하셨으면 해서요. 안 사돈도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우리 아들 혼자 돈을 벌고 있잖아요. 아들놈은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 목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면서 야근 수당 받는다고 매일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느라 제가 아들 얼굴 못 본 지도 몇 달이 다 돼가요. 거기에 며느리처럼 회사에서 안 잘리려고 야근 안 하는 날엔 상사들 술 상무하고 아주 제 아들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애가 회사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정서방이 고생하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병원비 보태준다고 해도 안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역시 사돈은 말이 아주 잘 통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그게 다 우리 아들 혼자 버는 돈인데 바깥 사돈 병원비를 내준다고 하면 얘네는 뭐 먹고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얘네 지금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병원비까지 내주면 기울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금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일부러 얘들한테는 절대 말 안 하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손 안 벌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돈도 힘을 합치셔야죠. 예. 근데 딸의 말은 좀 다르던데요. 뭐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퇴직금도 꽤 나왔고 실업수당도 나온다고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하던데. 사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어느 자식이 고지고대로 말을 해요? 아이고, 시골분이라 그러신가. 아직도 이렇게 순박하시네. 암튼 절대로 며느리가 병원비 보탠다고 해도 받지 마세요. 그거 다 우리 아들 몰래 뒷주머니 차서 사돈한테 드리는 걸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속상하겠지만 며느리 얘 돈 한 푼도 없어요.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잖아요. 아이고, 전 애들이 그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분명히 저한테는 퇴직금 받은 것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럼 사돈,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두 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애들 좀 살려주자고 부탁을 하는데 사돈은 욕심이 목구녕까지 차서 기어코 며느리 얘한테 병원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시골분이라 순박하시고 착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밝히셔요? 그 돈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이라고요. 사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딸애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이런 소리를 하려고 일부러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까지 찾아간 거잖아요. 행여나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보탤까 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했던 말들도 전부 다 거짓이었는데 남편이 무슨 야근을 하고 무슨 술상무를 하고 시어머니가 아파서 무슨 병원에 다니냐고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저희 엄마를 압박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면회실 안쪽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져 네가 어떻게 왔냐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사돈이 불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베개 갖다 주러 왔다고 왜 우리 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에 있던 베개를 집어들며 이것 봐 이것 봐. 네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친정 식구들한테 이런 걸 사주니까 매일이 적자지 적자. 네 남편 등골 빠지는 건 안 보이고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펑펑 돈을 써? 사돈 이것 보셔요. 얘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살림까지도 친정에다가 돈을 쓰는데 병원비를 안 주겠냐고요. 내가 이럴까봐 미리 와서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머님, 이 베개요. 단돈 2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 산 것도 제 돈으로 샀고요. 어머님 어떻게 병원비 때문에 저희 엄마를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받은 퇴직금 저희 아버지한테 다 드릴까봐 그게 겁나서 오신 거예요? 어머님, 그 퇴직금은 온전히 제 돈이고 제가 어디다 써도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왜 어머님이 좌지우지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치사해서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무릎 수술하실 때 그때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스란히 제가 받은 연말 보너스랑 적금 다 깨서 내놨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애들 아빠랑 신우는 돈 한 푼도 안 보탰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요, 저한테 잘했다고 했어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싫은 내색, 무례한 행동까진 안 하셨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러세요. 막말로 제가 평생 번 돈으로 제 부모님 병원비 하나 못 내드려요? 예, 너 말은 바로 해.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지금은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속빈 강정으로 사람 노릇도 못하고 무능력해져선 그 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 돈 고스란히 날려버리면 네 남편 혼자 또 고생하는 건데.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냐? 네 남편이 남이야?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시고는 저희 엄마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주랭랑치듯 병원을 나가시는데 저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런 제게 시어머니 말대로 그 퇴직금은 그냥 두라고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하시며 니들 힘들 때 쓰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이 사건을 듣곤 저희 엄마를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는커녕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잘한 거라고 나중에 제가 고마워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혼 후 처음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에 저는 질려버려서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도 저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시댁 행사나 제사 명절 땐 남편이랑 애들만 가고 저는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설 명절에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네 집 천장이 누수로 윗집에서 공사를 하게 돼 설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내게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나가 있겠다고 하였는데 그날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 심장 검진차 서울에 오셨다가 동생네 집에 계셔서 부모님을 만나고 온다 하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게 돈 15만 원을 쥐어주며 10만 원은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밥이라도 사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야 하는데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인성이 저 모양이었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기에 남편 하나 보고 참으며 살았네요. 그렇게 저는 돈 봉투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엄마를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명절 당일이라 문을 연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맘 같아선 제가 직접 따뜻한 떡국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밥 한 끼도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팠어요. 동생네도 시댁 식구들이 온다고 하여 집을 나와야 했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거리를 헤매다 결국 들어간 곳이 24시간 하는 김밥 전문점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메뉴에 떡국과 만둣국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이걸 먹자고 하였고 아버지 엄마는 뭐라도 좋다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도 좋으신지 계속 싱글벙글 하시며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희윤아, 너 엄마 말 듣고 놀라지 말고 여기서 놀란 티도 내지 말아야 한다. 여보, 내 잠바 안주머니에 지갑 좀 꺼내주셔요. 엄마,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자 아버지까지 손을 덜덜거리며 엄마 지갑을 전해준 뒤 지갑 속에서 웬 영수증 같은 종이를 건네주시는데 엄마, 이거 복권종이잖아. 이게 왜? 이거 2등짜리 당첨된 복권이다. 네 외삼촌이 나한테 몇 달 전에 설날 선물이라고 복권 10장을 선물로 줬는데 거기에 이게 당첨된 거라고. 일단 넣어놓자. 저는 엄마의 말에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놓고 바로 식당을 빠져나와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세세하게 다 여쭤봤고 복권 사이트에 들어가 당첨 번호를 찾아보니 정말로 5천만 원짜리 2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눈물까지 훌쩍이시며 조상님이 우리를 도운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하셨고 엄마 또한 이 돈으로 아버지 병원도 다니고 니들 힘들면 돈 몇백만 원이라도 줄 수 있게 생겼다고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 볼까지 잡아당기며 너무너무 잘 됐다고 아버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늘 아버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죄송스럽기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복을 받은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일단 이 사실은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었고 당첨금 받으러 가는 것도 제가 모시고 가기로 하였어요. 명절 끝나면 상황 보고 엄마만 오셔서 같이 은행에 가기로 했고 우선 오늘은 계획대로 강원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으로 가기 전에 저희 애들을 보고 싶다며 얼굴 보고 용돈도 주고 싶다고 잠깐만 집에 들리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해보니 마침 시어머니도 곧 가실 것 같다고 오라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갔죠.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들어갔는데 가려고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앉더니 제가 친정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새침스럽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행여 제가 부모님한테 뭐라도 줄까봐 감시하듯 쳐다보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스 한 잔 드리는 것도 언짢다는 듯이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 뭐 식사는 하셨어요? 아예 안 드셨으면 집에서 전이랑 물김치랑 같이 식사 좀 하세요. 예미야, 네 친정부모님 식사 좀 차려드려라. 자꾸 주스만 드리지 말고. 저희는 요 앞에 김밥 가게에서 떡국이랑 만둣국이랑 먹고 왔어요. 이 주스만 먹고 일어나야지요. 아니, 밖에서 떡국을 사드셨다고요? 예, 무슨 어르신들 모시고 밖에서 떡국을 사드리니?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러더군요. 저기 냄비 봐라. 저기 한 솥을 끓여놓은 게 떡국인데 뭔 돈이 남아돌아 떡국을 밖에서 사 먹냐고. 너 그렇게 돈이 많냐? 밖에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남아도는 떡국을 밖에서 사 먹어? 그것만 해도 얼마냐? 돈 3만 원 정도 냈을 거 아니야. 사돈들, 얘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돈들도 그렇지.
딸이 밥값도 못하는데 돈 쓰고 싶으세요? 아휴,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셔요? 이놈 집구석은 내 아들이랑 나만 돈 무서운 줄 아네. 부모가 돼선 왜 그렇게 살아? 아이, 엄마, 또 왜 이러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장모님 장인어른 식사라도 사드리라고 했어요. 집에서 식사도 못 하시니까 밖에서라도 뭘 사드셔야죠. 엄마, 자꾸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얼른 집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가세요. 으유, 이거사. 네가 이렇게 제 편 들어주고 헤헤거리니까 널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저 남자 잡아먹을 빌어먹을련.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매번 볼 때마다 돈돈돈 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저희 부모님한테 뭐 60만 원짜리 한우라도 사드린 줄 알겠어요. 그거 떡국 6천 원 해요, 6천 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왜 맨날 저희 부모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냐고요. 제가 돈 벌 때만 며느리고 돈 안 버니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그럼 똑같이 해드릴게요. 돈 안 버니까 저도 어머님 사람 취급 안 해드릴게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막 대드니까 시어머니도 당황을 했는지 갑자기 집에 간다며 옷을 가지러 방으로 갔고 있는 대로 방문을 세게 닫더니 한참 뒤에 나오셔선 뒤도 안 돌아보고 휙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남편이 뒤따라가려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며 집이 떠나갈 듯이 악을 쓰고 비명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마음이 불편한지 핸드폰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갔다 온다며 저희 부모님께는 사과를 드리고 나갔는데 저도 더 이상 좋은 꼴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 정신없이 저희 부모님을 등 떠밀듯이 보냈어요. 엄마 아버지도 경황 없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가셨는데 못 보여드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가신 뒤 한 3, 40분이 지나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당연히 터미널에 잘 도착했다는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버스터미널에 와서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희 집 안팎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는데 저는 혹시나 엄마가 급하게 나가면서 길에 떨군 건 아닌가 싶어 온 아파트 단지를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보이질 않았어요. 지갑 속에 복권도 같이 잃어버린 거니 엄마는 이제 어쩌면 좋냐고 네 아버지 어떡하면 좋냐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 경찰에 바로 지갑 분실 신고를 했고 그 안에 당첨된 복권 종이도 있다고 하였어요. 경찰관님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관리사무실의 협조로 CCTV를 돌려본다고 하였고 저도 연휴 끝나자마자 관리사무실에 가서 분실방송이랑 전단까지 다 붙여놓았어요. 아마 엄마의 지갑을 주운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버렸거나 아님 복권 종이를 한번 맞춰보고 본인이 수령을 하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갑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애만 태우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 경찰서에서 용의자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것 같다며 확인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는 하던 일까지 내팽개치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경찰관님이 보여준 CCTV를 본 순간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하였어요. 그 범인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는데 맨 처음엔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외투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는데 1층에 도착한 순간 한 3초 정도 주머니 밖으로 저희 엄마 지갑을 꺼내는 게 포착이 되었고 저희 아파트 동과는 멀리 떨어진 동 앞의 놀이터 CCTV에서 시어머니가 아예 저희 엄마 지갑을 꺼내서 돈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복권 종이를 보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한 5분 뒤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왔고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인 것까지 밝혀졌네요. 어쩐지 남편이 그날 핸드폰 연락을 받곤 시모에게 갔다 오겠다며 나갔는데 이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복권 종이를 들곤 심각하게 둘이서 얘기를 하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복권을 맞춰보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당첨이 된 걸 알곤 둘 다 입을 틀어막으며 지갑이랑 종이를 챙겨 시모가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로써 시모와 남편놈이 저희 엄마의 지갑을 훔친 범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원래 인성이 그 모양이니 저희 엄마 지갑을 훔쳤다고 해도 말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던 남편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님은 이 증거를 토대로 절도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였고 저는 남편놈에게 연락 하나 남기지 않고 짐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시모와 남편놈은 오해였다며 경찰서에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저는 합의 없이 법적 절차 받겠다고 하였고 남편놈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의 지갑을 훔친 이유가 그 6,000원 떡국값만 빼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빌고 대자로 누워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합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걸 알면서도 지갑을 안 돌려준 행동이 합의가 될 만한 행동이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시모는 지갑 절도와 함께 복권 절도까지 합쳐 초범이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 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놈 또한 공범으로 범죄 은닉죄가 성립이 돼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또한 제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서 밥값 6,000원을 뺏어오려다 더 큰 죄를 받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모든 게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남편놈만은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는 한동안 충격과 시리에 빠져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생활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설날만 다가오면 그때의 끔찍한 상황이 떠올라 몸이 기억하듯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곤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치유가 되어갔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치열하게 일하며 월급도 받다 보니 옛날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아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만약 예전 시모가 저를 기다려만 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엔 벌어질 일이었다 생각하니 그냥 제 팔자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 악마 같은 사람들과의 연을 끊어냈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저희 부모님은 무사히 당첨금을 받아 5천만 원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마음 편히 쓰게 되었고 약도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이제 곧 또 설날이 다가오는데 눈을 감고 일어나면 설날이 그냥 지나갔으면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 아픔을 좀 직면해보고자 이렇게 용기 내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도 혹여나 본인만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 맞서 싸우시길 바라며 비록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